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 한 장이 30년간의 내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대표준 원심분리기 성능 비교표라는 제목의 이 A4 용지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P2형 원심분리기 회전속도 7만 rpm. 세계 최첨단 기술이라 믿었던 우리의 자랑. 북한 핵무기 연구소의 핵심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1970년대 기술,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30년간 위대한 조국의 최첨단 과학이라 믿으며 목숨 걸고 지켜온 그 모든 비밀, 그 모든 자부심이 세계적으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버려진 구식 기술이었다니 두 손이 떨렸습니다. 121호 연구소 2구역의 책임자로서 미제를 떨게 할 기술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저 박진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탈북 후 겨우 3일째 서울 국정원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전체가 허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핵무기 연구소에서 30년간 일했던 과학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30년간 북한 핵무기 연구소에서 일했던 제 인생의 진실과 거짓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3일 전 저는 남한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단 3초 만에 제 인생 전체가 허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1989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최고의 두뇌들은 모두 핵 개발로 향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저는 121호 연구소라 불리는 북한의 비밀 핵무기 연구시설로 배치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조국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장을 30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121호 연구소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곳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 아래 조국을 지키는 최강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5개의 독립된 구역이 있었고 저는 핵분열 물질의 정제와 농축을 담당하는 이 구역의 책임자였습니다. 핵심 과학자로서 저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개인 승용차와 넓은 아파트, 특별 배급품, 그리고 자녀들의 최고 학교 진학까지. 그러나 이런 특권에는 항상 감시가 따랐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모든 과학자는 24시간 보위부의 감시 아래 있었고 매주 사상 검증과 충성도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진호 동무, 당신의 연구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떨게 만들 것입니다. 연구소장 김정철은 제가 새로운 우라늄 농축 방법을 개발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국을 위한 헌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소련에서 들여온 낡은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여러 번 올렸지만 답변은 항상 현재 기술로 충분하다였습니다. 국제학술지도 1990년대 이전 것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검열을 거친 것들 뿐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성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희 연구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는 그 핵실험의 실제 출력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는 내부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 선전물에 나온 대성공이라는 표현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진호 동무, 조국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하네. 연구소장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정말 세계적 수준인지, 왜 국제과학계의 최신 연구를 접할 수 없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심각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구역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방사성 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주민 대피와 오염 지역 격리를 요청했지만 연구소장은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조국의 위대한 핵 계획에 금이 가게 할 수 없다. 연구소장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후 인근 마을에서 원인 모를 피부병과 출혈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사고는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몰래 연구소의 비밀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2019년 초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핵기술의 대부분이 1970년대 소련에서 폐기된 구식기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첨단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핵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버린 기술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기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마다 듣던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질문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닌 맹목적 충성에 기반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제 의심이 깊어갈수록 연구소 내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말 제 절친한 동료 박성민 박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국 과학저널을 몰래 읽다가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흐느꼈습니다. 성민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우리 가족도 내일 추방된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 3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준비하던 2020년 초 코로나19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은 더욱 철저히 봉쇄되었고 연구소의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혼란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구소는 코로나 대응 의료시설로 일부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안에 약간의 틈이 생겼습니다. 6개월간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며 저는 몰래 중요 연구 자료들을 마이크로필름에 복사했습니다. 한밤중 연구실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촬영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것이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 선영과 대학생 아들 민호, 고등학생 딸 지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제 계획이 발각될 경우 그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여보, 난 곧 특별 연구 때문에 양강도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마지막 아침,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의아해하면서도 늘 그랬듯 묵묵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평소보다 오래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줄 알면서도 연구소에는 특별 연구를 위해 국경 근처로 간다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자 신분증과 특별 통행증이 있어 초기 이동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서 보위부원이 제 가방을 검사하려 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연구소 특별 신분증이 저를 구했습니다. 청진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접촉해온 비밀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국경을 넘기 위한 경로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9월의 어느 어두운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북한 경비병의 총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탈북 여정은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남한에 도착하는 9개월간의 긴 도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도착한 직후 저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최첨단이라 믿으며 개발해온 북한의 핵기술이 사실은 전 세계가 이미 30년 전에 폐기한 구식기술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연구소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소 정문의 슬로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으로 조국의 존엄을 지키자. 그 문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된 신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청진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박진호라는 핵물리학자는 그 강물에 떠내려갔고 이제 저는 이름 없는 탈북자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30년간 핵심 과학자로 누리던 모든 특권과 명예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 대신 제게 남은 것은 중국 땅에서의 도망자 신세와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이틀 전 저는 양강도로의 출장을 핑계로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대학 시절 친구였던 최영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국경 무역을 하는 상인으로 위장한 브로커였습니다. 진호, 정말 결심했나? 영철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네. 제 대답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탈북 계획을 세세히 점검했습니다. 국경 경비병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강의 수심이 가장 낮은 지점까지. 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한 연구자료를 방수팩에 밀봉하고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30년간의 연구가 고작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필름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영철은 작은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붙잡히면 바로 삼켜. 15초면 끝나. 시아나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았습니다. 체포되면 연구소로 압송되어 고문과 취조를 당한 뒤 공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연좌제에 따라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차라리 죽음이 나았습니다. 9월 17일 밤 11시 30분, 저는 마침내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에 맞춰 물살이 가장 약한 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실 때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 충성했던 조국,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땅.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9월의 강물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건너편 중국 쪽 숲을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철이 준비한 접선 임무리였습니다. 그때 북한 쪽 언덕에서 갑작스러운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병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반쯤 몸을 숨긴 채 5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경비병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저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은 젖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수풀 속에서 기다리던 조선족 남성이 재빨리 저를 자동차로 안내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요. 그는 제게 마른 옷 한 벌과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처음으로 북한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증 속 이름은 김민석, 연변 지역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중국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끊임없는 공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이중 감시를 피해 도시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선양에서 칭다오, 다시 쿤밍으로. 매일 밤 다른 숙소에서 자며 항상 출구를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제가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30년간 북한의 핵심 과학자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불법 체류자,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낮은 천장의 지하실에 숨어 지내며 과거 연구소에서의 특별 대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소한 제 이름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매일 밤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중국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보위부는 제 가족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일지 아니면 단순히 시골로 추방했을지 그 불확실성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전 북한으로 돌아가야 해요. 가족이. 한 번은 제가 약해져서 브로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면 당신은 죽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12월이 되자 중국 내 체류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제 사진이 북마이너스 중 국경 지역에 배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네 같은 고위급이 탈북했으니 보위부가 총동원될 게 뻔하지.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동남아 루트였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24시간 버스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남부의 아름다운 풍경이 꼭 북한 양강도의 산세와 닮아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경에 도착하기 전 새로운 브로커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국경은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정글을 18시간 걸어야 하니 체력을 아끼세요. 라오스 정글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56세의 나이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뱀과 전갈의 위험을 피하고 국경 순찰대를 피해 우회로를 택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버려진다는 공포가 저를 계속 걷게 했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같은 일행의 젊은 여성이 제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탈출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보다 훨씬 강인하게 정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린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북한에 대한 최고의 복수니까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것은 2021년 1월 초였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한 후 방콕의 이민 구치소에 2달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3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과거 제가 누리던 특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도 저는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북한 농부로 위장했습니다. 제가 핵과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인내하세요. 구치소 관리자의 말처럼 마침내 한국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전히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면담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121호 연구소의 핵물리학자입니다. 30년간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면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고 통역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면담을 중단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더 높은 직급의 담당자들이 저를 만나러 왔고 제가 정말 북한 핵 프로그램의 고위 과학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정에서 P-의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얼마입니까? 플루토늄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매는 중성자 감속제로 어떤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정확히 답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시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저를 이동시켰고 태국 정부와의 특별 협상을 통해 일반 탈북자보다 빠르게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에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오신 정보의 가치를 생각하면 상당 기간 보안시설에서 지내셔야 할 겁니다. 국정원 담당자의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4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저는 향후 몇 개월간 심층 조사와 정보 제공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곳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이해해 주십시오. 담당 요원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121호 연구소에서 살았는데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긴장이 풀리고 지난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정보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국정원 시설에서의 첫 3일은 끊임없는 질문과 브리핑으로 채워졌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하고 탈북 동기를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담당 요원들은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핵심 시설에서 근무한 고위 과학자가 갑자기 탈북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왜 30년이나 체제에 충성하던 분이 갑자기... 담당 요원 김 과장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더 넓고 쾌적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에 연필과 종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 모든 핵 관련 정보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와 현황을 도식화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세부 배치도, 우라늄 농축 시설의 생산 능력, 플루토늄 추출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 안에는 몇 명의 남성이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과학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진우 박사입니다. 이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핵물리학 전문가들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진짜 전문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그들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박 선생님, 이 원심 분리기 설계는 정확히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건가요? 이진우 박사가 제가 그린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P2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로터 부분에서 진동을 줄이기 위한 여러 기술적 보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울대 교수로 보이는 분이 잠시 이진우 박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 원심 분리기의 최대 회전 속도는 얼마인가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7만 rp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 문제로 보통 6만 3천 rpm에서 운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뭔가 중요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최신 원심 분리기는 10만 rpm 이상의 속도로 작동합니다. P2 모델은 1970년대 기술이고 이미 199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능력을 우려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다른 과학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려는 기술의 선진성 때문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구식 기술이라도 핵무기는 여전히 치명적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최첨단이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구식이라니요? 제가 가져온 마이크로필름을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이 얼마나 진보된 것인지. 다음 날 더 큰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가 가져온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필름을 확대해 화면에 띄우자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학자들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때때로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진우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1980년대 이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특히 이 핵분열 반응 제어 메커니즘은 1970년대 소련에서 사용하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이 기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맞습니다. 개선은 했지만 기본 원리와 접근법은 30년 전에 세계가 이미 버린 것들입니다. 현대 핵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제가 가져온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 중성자 감속 기술, 핵분열 제어 메커니즘, 방사성 물질 취급 방법까지 모든 것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다 폐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흑연 감속로 설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안전성 문제로 폐기한 방식입니다. 국방연구소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트리튬 추출 방법은 효율성이 너무 낮아 1980년대 중반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학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30년간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해온 기술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구식 기술의 재활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북한의 핵실험은요? 국제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것은요? 핵무기는 구식 기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이진우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945년 기술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폭격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의 최신성이 아니라 그 파괴력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업적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1호 연구소에서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구소장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순간들, 동료 과학자들과 밤새 연구에 매진했던 시간들, 새로운 돌다구를 찾았다고 기뻐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구식기술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북한 체제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니까요. 일주일 동안 추가 브리핑과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든 자료, 제가 기억하는 모든 기술 정보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매번 같았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은 현대과학의 흐름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구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브리핑이 모두 끝난 후 이진우 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허상을 위해 바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엄청난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어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연구소에서의 30년이 꿈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하나원에서의 교육 초기,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보다 젊었고 북한에서도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심 과학자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들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험한 북한의 일상적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았고 그들은 제가 경험한 이념적 배신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젊은 여성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했어요. 가끔 국경도 넘나들며 물건을 팔았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특권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국경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장벽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지도 위의 선에 불과했습니다. 적어도 탈북하기 전까지는.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위치, 제가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아픈 선물입니다. 하나원의 상담사가 제게 해준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원에서의 두 번째 달,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김 과장과 함께 온 중년의 남성은 조용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강태현 교수입니다. 그는 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과학자 특유의 건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 교수와의 만남은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원을 방문했고 우리는 핵물리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한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점차 현대 핵물리학의 최신 동향으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구식 기술에 매달렸을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종의 고립된 진화였을 겁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한 것처럼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체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의 설명은 이해가 됐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30년은 무의미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의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깊은 회의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제게 핵물리학 최신 교재와 논문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은 제 과거의 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결국 저를 이끌었습니다. 밤새도록 논문을 읽고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북한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배웠던 많은 것들이 이미 1980년대에 폐기되거나 극복된 개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핵융합 연구 분야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카막 방식의 발전, 레이저 유도 핵융합의 진전, 중성자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생소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어느 날 강 교수는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35개국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핵과학의 방향입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그 자료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파괴의 과학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폭발력, 더 효율적인 살상 능력. 그러나 세계는 이미 핵의 평화적 이용,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과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강 교수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저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병행하여 강 교수의 지도 아래 현대 핵물리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에 압도되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도 제가 과학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항상 체제와 이념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순수하게 지식 그 자체를 향한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강 교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제거 기술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주변에는 많은 오염 지역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 지역들을 정화해야 할 텐데. 강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밤에는 현대 핵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저의 동료들은 그 현실을 알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남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상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북한 핵 개발의 기술적 한계와 실제 위험성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초안을 검토한 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지. 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만 현실적인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아직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에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 제가 탈북한 이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혔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하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은 저에게 일종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들, 제가 믿었던 거짓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저는 조금씩 과거와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국정원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하나원 수료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인 분야에서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공개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보복 가능성, 국내 안보 논란, 국제적 관심 등. 저는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새로운 이름과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저는 박민호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공식 기록상 저는 함경북도 출신의 대학 교수로 핵물리학이 아닌 일반 물리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속 배지, 121호 연구소 최고 과학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휘장이었습니다. 3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달고 다녔던 이 작은 물건이 이제는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 배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간직해야 할까요? 그것은 제 과거의 일부였고 비록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제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강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상기시키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서 진실과 정직을 지키기 위한 작은 기념물로. 다음 날 아침 하나원의 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남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연구소에서 이름 없는 연구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진정한 과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박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를 새 거주지로 안내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실에 기반한 미래일 것입니다.
30년의 거짓된 영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박민호, 전직 함경북도 대학 물리학 교수로 남한에 정착한 평범한 탈북민이었습니다. 첫날 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의 특별간부 아파트에서는 항상 경비원이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 차량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함께 완전한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때로 외롭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교수의 소개로 방사능환경연구소라는 작은 민간 연구기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 산하기관은 아니었지만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장인 김현우 박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저에 대한 기본적인 브리핑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박민호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 연구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분명 그에게도 낯선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실패한다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연구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총 15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환경공학이나 방사선 물리학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업무는 방사능 측정 장비 교정과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에 비하면 매우 기초적인 일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소의 컴퓨터 시스템부터 실험실 장비까지 모든 것이 제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했지만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고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엑셀 기본 매뉴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동료 연구원이 건넨 매뉴얼을 보며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이곳에서는 컴퓨터 기초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까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 문서 작성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끔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왜 이런 기본적인 기술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의 적응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지하철 카드 사용법, 은행 계좌 관리, 마트에서의 물건 구매까지. 하나원에서 이론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해보니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물건값을 지불할 때 카드 단말기 사용법을 몰라 뒤줄의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탈북민 지원센터의 상담사는 위로했지만 저는 제 나이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두 번째 달,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측정과 분석은 제가 북한에서도 해왔던 일이었고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남한의 장비가 더 정밀하고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조금씩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스트론튬 -90 분석 결과가 이상한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동료 연구원의 요청에 제가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자 그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북한에서의 경력은 대부분 허상이었을지 모르지만 30년간의 연구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기본 원리와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생각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개월쯤 지났을 때 강 교수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탈북민 단체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평안북도 구성시로 강제 이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소는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단순 이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가족들은 연좌제에 따라 동요계층으로 분류되어 이주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구성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가능성도 있었고 아내도 어떻게든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교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고위직 탈북자의 가족은 더 철저하게 감시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학술지를 읽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였으니까요. 연구소 생활 6개월 차, 첫 번째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박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방사능 오염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실질적인 연구 책임자로서의 첫 임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파괴적인 목적의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환경보호와 인류 건강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팀원들과의 효과적인 소통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작업했고 주말에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연구팀의 젊은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내게 기회니까요. 제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8개월 차 연구 중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과 다른 연구기관의 과학자들 앞에서 저희 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웠고 발음 연습을 위해 수십 번 원고를 읽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너무 강하면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북한의 비밀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인 학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지만 제 깊은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분석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특히 스트론튬과 세슘의 해양 생태계 축적 모델은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네요. 한 참석자의 평가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발표 후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박 박사.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어요. 북한 출신 과학자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하지만 당신은 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그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탈북 과학자가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는 과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일부 산하기관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고 저와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경험자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 관련해서요.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우라늄 채굴, 핵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문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미래 통일 한국의 환경 복원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박사님의 경험은 이 일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들을 데려올 방법도 찾고 싶고요. 방문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제 남한 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탈북 과학자들과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류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남한 생활 2년 차, 저는 작은 성취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정식 선임 연구원으로 승진했고 방사능 환경 오염 분야에서 저의 전문성은 점차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 계약에서 전세로 바꾸는 경제적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통일부 비밀 프로젝트의 자문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교수로부터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강 교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했습니다. 이분은 김성철 씨입니다. 북마이너스 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실무자죠. 강 교수의 소개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북마이너스 중 국경이라는 말은 곧 북한에 남겨진 제 가족과 관련된 소식일 테니까요. 김성철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구성시에 있는 선생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건강하며 아내분은 지역병원에서 간호보조 일을 하고 계시고 자녀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살아있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선생님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선생님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활동이라뇨? 저는 정치적인 일은 전혀. 선생님의 비밀 자문 활동이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 내부에 정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하는 일이 북한에 알려졌다면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일부 프로젝트에서 제가 북한 핵시설의 환경 오염 실태를 자세히 증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올 방법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철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진실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제 가족을 구출하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개 전까지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 교수는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결국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공할 정보의 가치를 고려할 때 가족 구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상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시작했던 문서에 더해 지난 2년간 남한에서 배운 최신 핵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핵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은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 내부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북한 핵개발의 역사부터 현재 수준, 그리고 실제 위험성과 한계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검토를 마친 정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 목적입니다.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가족 구출 작전이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계획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마이너스 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과 정부의 비공식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공개 일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되었지만 가족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 선양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선영과 아들 민호, 딸 지연이 안전하게 탈북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도는 아직 이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에 있었고 언제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 더 걸릴 것입니다. 박 선생님, 보고서 공개를 연기할까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탈북에 성공했으니 북한 당국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실을 공개할 적기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단상에 섰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짧은 소개 후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북한 핵무기 연구소에서 일했던 과학자입니다. 오늘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0분간의 브리핑 동안 저는 북한 핵기술의 실상과 한계,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90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은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 진실의 부재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북한에서 과학은 정치의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보고서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고 저를 인민의 배신자, 미제의 스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박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감정적인 공격에 치중했고 이는 오히려 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제 보고서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별도의 전문가 팀을 구성해 제 증언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핵 비확산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 경험과 지식이 핵 비확산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간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핵 비확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결정은 가족이 도착한 후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제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2022년 9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2년 반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 선영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아들 민호는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지연은 여전히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여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년 반의 시간,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 그리고 희망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나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우리 모두 먹는 것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선영은 제가 사라진 후 보위부의 신문을 받은 이야기, 강제 이주 과정의 고통,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당신에게 가야겠다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신자의 자식이라고 놀림받은 이야기, 친구들과 강제로 헤어진 아픔, 낯선 도시에서의 적응 과정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죄책감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용기 있게 견뎌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민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가족과의 재회 후 저는 하버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실을 발견했고 자유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과학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북한에서의 30년, 남한에서의 2년 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저는 비로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과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